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5일 밤 10시 35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나? 아무튼 오랜만에 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아까 엄청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오늘 진짜 완전 너무 더워가지고 게다가 저희 동네 또 분리수거 하는 날이어서 2주 동안 밀린 박스하고 뭐 플라스틱하고 막 이런 거 치웠더니 완전 땀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밤에 그거 다 처리하고 샤워 한 판 하고 좀 누워 있다가 오늘 라디오를 켜야겠다고 아까 방송에서 말한 게 생각이 나서 후다닥 한번 켜봤습니다. 그동안 공포 사연이 또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요. 오랜만에 무서운 얘기 읽어드리려고요. 이렇게 더운 날 무서운 이야기 읽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공포 사연 한 10개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님. 매우 개인적인 공포 사연 하나 올려봅니다. 한 10년? 10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철없던 시절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게임하고 커뮤니티에 쩔어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새벽 특이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잔인함. 누르지 마세요. 제목만큼이나 내용은 단순했어요. 인도를 걷던 행인을 대형 트럭이 덮치는 움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자세히 보아야 겨우 사람이 치이는구나, 뺑소니구나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화 장면임이라는 코멘트 한 줄. 워낙 흐릿해서 무섭다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이지 싶었습니다. 이런 글을 왜 올리냐고 욕하거나 질문하는 많은 댓글 중 그는 그저 진짜 영화임? 이라는 질문에 영화 맞음 이라는 단 하나의 답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계속 글을 썼습니다. 매번 끔찍한 사진, 움짤이나 영상도 함께. 종류도 다양했죠. 선혈, 시체, 절단된 손발, 사고 장면, 폭행 장면, 칼부림, 범인을 총격하는 경찰의 바디캠, 폭격 장면, 전쟁 참사 등등. 그래도 제목에는 혐짤주의라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말미에는 꼭 영화 장면임, 합성임, 몰카임, 짜고 치는 거임, 설명을 덧붙이는 건 잊지 않았죠.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혐짤을 올려댄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까. 그는 갑자기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하자면 제가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떠나기 마지막 날의 글은 한 남성이 취객을 마구 밟아 패고 옷 속을 뒤져 무언가를 훔쳐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올리던 글과 확연히 달랐어요. 너무 선명했어요. 꼭 최근에 찍은 것처럼. 무엇보다 장소가 너무 익숙하더군요. 보자마자 저희 동네라는 걸 확신할 만큼 최근에 이런 범죄가 있었나? 어디서 본 거지? 싶었어요. 전 별 생각 없이 여기 땡땡동 아님? 하고 댓글을 남기고 뉴스라도 떴나 싶어 검색을 했죠. 친구와 부모님께도 물어봤습니다. 관련 뉴스는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도 다 모른다고 했죠. 저는 순간 확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올린 영상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다가 설마 하는 마음을 접고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습관처럼 커뮤니티를 켠 저에게 쪽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땡땡동 사름? 어디 어디 근처인가 보네? 저는 머리가 쭈뼛 서는 걸 느끼며 답장을 눌렀으나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라는 안내창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썼던 글을 전부 지우고
탈퇴한 뒤였죠. 어떻게 마음에 드실 만큼 무서울진 모르겠네요. 그는 무엇 때문에 커뮤니티에 그런 사진과 영상들을 줄기차게 올렸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궁금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놀래킬 목적이라면 차라리 갑자기 튀어나오는 귀신 영상 같은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지, 대체 범죄 영상이나 교통사고 장면을 올리는 것으로 무얼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에 제게 들킨 그 영상이 정말 제 추측대로 본인의 범죄 영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찍어 올리는 걸로 쾌감을 느끼는 미친놈이고, 그게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작업이라도 해둔 거라면, 자신의 범죄도 영화 장면이나 합성 따위라고 여기길 바라는 거라면, 어느 커뮤니티에나 있는 평범한 어그로꾼으로 단순히 치부하기엔 너무 찜찜한 구석이 많았던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전히 그는 어디인가에서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을지, 그 사이에 본인의 실제 범죄를 은밀히 섞어 놓을지, 어쩌면 우리가 어디선가 마주하는 혐짤이나 사건 영상에도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지. 신청곡은 로이킴의 그대에게 닿을 때까지 신청합니다. 야, 이거 참 소름 끼치는 사연이네요. 뭘까요? 가끔 저도 커뮤니티나 유머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런 짤들을 보긴 본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막 드론이 수류탄을 병사들한테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영상들도 본 것 같고, 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아무래도 블랙박스 영상 같아요. 교통사고 현장들. 저는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자극적이라는 게 느껴져 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은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꾸준히 올리던 사람이 실제로 보이는 범죄 현장 영상을 올렸다면 정말 진짜 어떤 스릴러 영화의 어떤 설정 같기도 하고 무섭네요. 로이킴의 그대에게 닿을 때까지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연과 청량한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망한 사랑 플러스 괴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헷갈려서 일단 다 적습니다. 저는 초 6학년 때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당시 반에는 유독 여자애들한테 찐따 취급을 받던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외모가 못나거나 성격이 못된 건 아니고 그저 어리버리한 캐릭터였기에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애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 또한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처지라서 서로 비슷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동 수업 같은 걸 할 때 교실 문단속하는 걸 그 친구와 저 둘이서 맡았는데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중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저희는 나름 썸을 탔습니다. 마침 그 애가 이사를 와서 저희 집 옆동에 살았기에 종종 하교도 같이 하고, 빼빼로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날에 그 애가 저를 불러내서 직접 만든 선물도 주고, 저는 담례로 그의 생일 선물 정도는 챙겨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고백을 하고 사귄다거나 따로 약속을 잡고 데이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걔한테 점점 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모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는 걔가 귀찮아졌지만 집도 바로 옆이고 또 걔랑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상황이라서 걔네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도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기에 쉽게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1 때까지도 애매한 관계가 계속되다가 고2 때 제가 전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애초에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기에 이제 더 이상은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그 친구는 저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의 연락을 씹거나 대놓고 단답형으로 답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연락은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아예 그 애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걔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평범한 망한 사랑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 공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화 차단을 걸어 놔도 상대방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는 통화 기록에 남습니다. 고3 수험 생활을 보내고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저는 통화 기록을 살피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애를 차단했던 고2 때부터 그 녀석이 한 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한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러다 그만두겠지 생각했지만 그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무려 4년 동안 말이죠. 주변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걔와 다시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것 외에 걔가 딱히 다른 뭔가를 한 적은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시엔 스토킹 처벌법도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하반기 때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기기를 바꾸는 김에 번호도 바꾸고 카톡 계정도 아예 새로 팠죠. 이제 걔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 폰을 받아들고 카톡에 들어가 이것저것 설정하고 어플을 새로 깔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새 번호에 처음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그놈한테서요. 잘 지내? 연락이 안 되던데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야, 오늘은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좀 있네요. 참 무섭습니다. 자, 뭐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 종종 듣죠.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한 15년 전 누나가 중학생일 때 당시 일화입니다. 아빠는 야근, 엄마는 개인 약속으로 문단속 잘하고 있으라던 날이었어요. 저는 목동 학원이 10시에 마치고 누나는 6시 정도에 집에 오는 날이었죠. 당시 빌라에 살았고 지금은 많이 없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야 했는데요. 누나가 열쇠로 문을 열고 문고리를 돌리니 문고리가 아예 뽑히더랍니다. 당황해서 문을 열어보니 집이 온 물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더랬죠. 무서워진 누나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도둑이 들었다, 무섭다, 통화를 하며 집 안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주방, 누나방, 제 방까지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현관 쪽으로 왔는데 낡고 투박한 신발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은 각자 한 켤레씩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두어서 집에 누나만 왔다면 현관에는 누나 신발 말고는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누나는 무슨 기재가 발휘됐는지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 1층이라고? 나도 거기로 갈게 라고 하면서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눈은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지고 다리는 치타처럼 달리며 입은 아웃사이더 마냥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답니다. 누구부터 빠르게 죄송합니다. 엄마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왔을 때는 그 신발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아파트 산 직후라 집안에 가져갈 건 쌀 한 톨도 없었을 때라 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 뒤 도둑도 잡혔고요. 15년 전이라 요즘은 도둑이 거의 없지만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펄디와 펄떡이 분들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펄디는 한번 당했죠? 아니, 아니. 사연곡은 SES의 달리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살자로 해석해도 딱 들어맞는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 괴담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만드신 윤상님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시기도 했었죠. 아무튼 흥미로운 사연이었습니다. SES의 달리기 듣겠습니다. SES의 달리기였습니다. 참 좋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풀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복학하고 지내게 된 한 원룸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가위를 눌리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귀신을 딱히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살았던 자취방에서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마다 재미를 위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읽기 재미나시다면 마지막 이야기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핸드폰. 복학하고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리색 몰딩, 세면대는 없고 자주색 변기가 있는 화장실. 좁고 썩 좋은 방은 아니었지만 전세 2천만 원이라는 것이 그 자취방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고향에서 자취방으로 이사를 온 첫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는 않아서 아버지의 승용차에 짐을 모두 실어 저와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랑 같이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 짐을 모두 옮기고 간단하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빠르게 끝났고 부모님도 금방 집으로 떠나실 채비를 하셨습니다. 1층으로 가 부모님이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배웅하고 전 자취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뒤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였으니까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시더라고요. 종민아, 아빠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네. 혹시 거기 있어? 아, 그래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아빠 핸드폰에 전화해 봤어요? 아이, 방금 전에 전화했는데 누가 받더라고. 그래서 어디냐고 핸드폰 주인이라고 얘기했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여보세요? 라고 하더니 아무 말도 없다가 그냥 끊어버리더라. 아, 그래요? 누가 주웠나 봐요. 제가 계속 전화해보고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면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핸드폰에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고 제 자취방에도 아버지의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핸드폰을 찾으셨는지 궁금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을 찾으셨는지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핸드폰 찾았네요? 다행이다. 집에 도착해서 찾아보니까 운전석 의자 밑에 있더라고. 아, 그래요? 다행이다. 며칠 뒤에서나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전화를 받은 건 누구였을까요? 둥둥둥둥, 둥둥둥둥. 와, 무섭다, 이거. 와, 씨.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종민이 형. 저는 복학해서 만난 친한 동생과 같이 그 자취방에 살았습니다. 넓은 원룸이 아니었고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침대에서 자고 동생이 침대 바로 옆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다음날 학교를 가기 위해 일찍 자야 했었습니다. 시간은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생은 침대 옆에서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도 잠을 자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침대로 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동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저는 일어나기 귀찮아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리더니 제 뒤통수 바로 뒤까지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대로는 못 잘 것 같아서 아, 왜? 하면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제가 본 것은 침대에 눕기 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동생의 모습. 그때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전 순간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흥등등등, 흥등등등. 아, 지금 채팅창에 동생 개 빠르다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채원 귀신. 저와 같이 사는 동생, 그리고 친한 같은 반 여동생, 둘. 이렇게 총 4명이서 저희들 자취방에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약한 저는 몇 잔 먹고 일찍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고 바로 잠에 들어버렸죠. 그렇게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늦은 밤에 갑자기 꽝! 하면서 무지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누군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지만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덕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와 큰 키를 보고 채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저는 채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채원아, 뭐하냐? 너 왜 거기서 나와? 빨리 자. 아니면 그냥 집에 가거나. 채원.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몰라. 알아서 하고. 난 잔다. 제가 말을 걸었지만 채원이는 가만히 서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뱉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졸려서 그냥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 베란다 문에 기대어 놓여져 있었던 밥상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났던 꽝 하며 났던 큰 소리는 아마 이 밥상이 엎어지며 났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제 채원이가 나왔던 베란다 문은 바로 앞에 세탁기가 막고 있어서 아무리 활짝 열어도 주먹 하나 지나갈 정도의 틈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채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채원아, 너 어젯밤에 너 베란다에서 뭐 했냐? 어? 무슨 소리야? 나 어제 종민이 잠들고 바로 집으로 갔는데? 둥둥둥둥, 둥둥둥둥. 마무리하며. 나중에 자취방 세탁기 뒤에서 부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자로 임금 왕자가 빨간 글씨로 뒤집어져 붙여져 있더라고요. 혹시 부적이 더 있나 찾아봤습니다. 베란다 양쪽, 싱크대 밑, 화장실 벽, 이렇게 총 4개의 뒤집어진 임금 왕자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왕이 여기에 있으니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 라는 의미의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신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한다고 합니다. 부적이 뒤집어진 이유도 들어올 때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딩딩딩딩, 딩딩딩딩.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 자취방에 지내면서 생전 꾸지도 않던 귀신이 나오는 악몽을 꾸거나 가위를 눌리게 되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도 친구들과 술 먹고 노는 게 더 좋았던 것인지 졸업할 때까지 잘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야, 사연 하나하나가 참 무섭네요. 신청곡은 보스톤의 More Than a Feeling입니다. 노래가 오늘 참 신청곡들도 참 좋고 사연도 무섭고 참 좋네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유튜브로 펄이 빛나는 밤 듣다가 기억 저편에 있던 사연이 떠올라 이야기 하나를 보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자주 가던 강원도에 한 계곡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5식구가 코펠, 버너, 라면을 싣고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왔습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 조금만 수심이 깊어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만 제가 어린아이였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야인 시대여서 그런 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널찍한 자갈밭에 깎아지른 절벽이 보이고 수심이 깊은 그 계곡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그 계곡을 방문했고 그날따라 저는 유독 깊은 곳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일산에서 가장 큰 어린이 수영장에 회원 부심이 있던 저는 수영 실력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가 라면 끓일 준비를 하고 아빠가 동생과 얕은 물에서 노느라 한눈을 판 사이에 다람쥐 모양 튜브와 수경을 챙겨서 계곡의 정중앙, 발이 닿으려면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근처에 아주 큰 바위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 튜브를 벗고 천천히 잠수를 시도했습니다. 수경을 쓴 채로 잠수한 제 눈에 비친 깊은 계곡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물풀이 나른거리고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 사이를 헤엄치고 햇빛은 물에 반사되어 신비로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물속을 구경한다며 가족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라면도 먹고 싶고 바위에 두고 온 튜브가 생각나서 바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 말고 어떤 젊은 남녀도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내가 물 위로 올라오고 날 때도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언제 왔지? 모르겠다. 빨리 튜브나 챙겨야지 싶었습니다. 그 둘은 제가 다가오자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많이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좀 이상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서 튜브를 챙기고 다시 물에 뛰어들려던 찰나 젊은 여자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봐봐, 쟤 어떻게 뛰어드나 봐봐. 그 당시에는 수영 부심이 있어서 제가 멋지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각오하고 멋진 포즈로 점프를 했는데요. 그러고 잠시 여자가 깔깔대는 웃음이 들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방금까지 여자, 남자 둘이 있었는데 웃는 것도 들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어리둥절해서 바위를 보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펄순아, 라면 먹어야지. 어디 갔어 얘가? 라고 큰 소리로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열심히 헤엄쳐서 무사히 라면도 먹고 낮잠도 자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언니 오빠들이 나를 보다가 금방 헤엄쳐서 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돌아봐도 제 뒤로 첨벙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분명 깊은 곳까지 위험하게 잠수하던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애가 성인도 가기 어려운 곳에서 노는데 사고도 안 나고 무사히 올 수 있던 게 용합니다. 그 언니 오빠는 사실 잼민이의 패기 어린 행동을 지켜주고 있던 산신령이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지금 생각해봐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신청곡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피아노 재즈, 호기 카마이클의 스타더스트입니다. "봐봐. 쟤 어떻게 뛰어드나 봐봐." 라고 여자가 뒤에서 말했는데 뛰어들고 보니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뭘까요? 참 신기하네요. 노래 틀어 드리겠습니다. 일산에서 가장 큰 수영장을 다니셨다고 해서 왠지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두 쪽에 있던 올림픽 수영장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호기 카마이클의 스타더스트 틀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6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늦둥이로 누나와는 12살 차이가 나는 30대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외할머니만 살아 계십니다. 어릴 땐 명절마다 시골도 자주 가고 친척들과도 많이 만났는데 친가 쪽도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는 고향에 잘 찾아뵙지 못했다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어릴 적 계셨던 외할머니 댁은 처분을 하고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에 작지만 외할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충분히 편해 보였고 큰 외삼촌네 근처라서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님과 저만 찾아뵈었고 저녁으로 맛있는 삼겹살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작은 방, 엄마는 외할머니와 안방, 아빠는 거실에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잘 기억도 나지 않던 외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서 "엄마 좀 괴롭히지 마라!" 라며 저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꾸중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충치도 없고 치통도 없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깨자마자 오른쪽 윗니가 너무 아팠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까지 너무 아픈 상태로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아침을 먹고 슬슬 집으로 가려고 채비를 다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제가 자던 작은 방문을 여시더니 "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작은 방은 외할아버지의 수의와 영정사진을 두던 방이었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채로 잠에 들었다가 외할아버지께서 나타났던 겁니다. 평소에 꿈은 많이 꾸지만 외할아버지가 나오거나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마침 그날 꿈에 나온 외할아버지는 정말 그곳에서 외할머니를 지켜주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자신의 딸인 저희 엄마도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치통은 사라졌고 그 이후로 취업을 하며 열심히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기묘했던 경험이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신청곡은 김진호의 가족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어머니와 신과 함께 2를 영화관에서 둘이 보고 집에 오면서 말씀드렸더니 "으이구, 그러게 말 좀 잘 들어." 하셨습니다. 뭔가 훈훈한 사연이네요. 다음에 다시 그 방에서 자게 된다면 로또 번호도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자, 사연 하나 더 읽고 신청곡 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겪은 몇 가지 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엔 개인적으로 가장 특이하면서도 반복되는 기묘한 일이 있어서 펄디와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서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일을 겪은 건 대학생 때였습니다. 아마 그전에도 저도 모르게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의식을 하게 된 처음은 이때였습니다. 당시 셀프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셀프 주유소 거의 초창기였던 때라 대부분 손님들이 주유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냥 "해줘!" 하는 어르신도 많았을 때였기 때문에 보통 엄청 바쁘거나 하지 않으면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주유를 제가 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일반 주유소도 알바해 봤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운전자도 내리기 때문에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셀프 주유소에서 다들 주유 알아서 잘 하셔서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르겠죠. 평소처럼 밖에 서서 주유기를 바라보, 주유기를 바라보며 차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멍하니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위화감의 정체는 주변에 이상하리라 만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귀마개를 한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도로에도 텅 비어 있고 인도에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 건물도 오피스 건물 안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요.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생각하며 두리번거리자 언제 들어와 있었는지 눈앞에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허겁지겁 응대를 했습니다. 앞좌석 창문은 손톱만큼 열려 있었고 가득이라는 말과 함께 카드만 살짝 나왔습니다. 저는 카드를 받으며 여기는 셀프 주유소라 제가 주유는 도와드리지만 나와 계셔야 한다고 전달하면서 평소처럼 능숙하게 주유건을 연결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운전자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언제 내렸는지 서 계셨는데 텅 빈 눈으로 무표정한데 입만 한껏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입꼬리를 올린 채로요. 게다가 그 자세 또한 이상했는데 과하게 일직선인 차렷 자세를 발끝까지 모두 모아선 채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불편함을 없애려고 제가 사용법은 아시는지 등등 그런 질문에 아저씨는 아무 대답 없이 빤히 바라만 보실 뿐이었습니다. 아니, 바라보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적어도 고개는 저를 향해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주유를 드디어 마치고 세차권을 드리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어느새 차량과 아저씨는 사라져 있었고 다시 생활 소음도, 인도의 사람들, 도로의 차량들 모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저의 착각이었겠거니 했습니다. 이후 저는 3, 4년 정도 주기로 잊을만 하면 이런 현상을 겪습니다. 공통점은 생활소음, 백색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인도와 차도 할 것 없이 사람의 흔적이 모두 사라집니다. 실내에서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고 밖에서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묘하게 호흡이 신경 쓰이다가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진다는 것. 불행 중 다행인 점은 그 아저씨는 최초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위를 자주 놀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전조 현상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은 적응을 하는 동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조용한 공간에서 조금 있다 보면 호흡이 너무 어려울 정도일 때 정신 차리면 이세카이에서 이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번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역시 이번에도 오랜만에 겪었기 때문입니다. 펄디의 더 무서운 사연을 들으면서 집 앞에서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갑자기 블루투스 끊어짐 소리가 나더니 이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맨날 7년 동안 살면서 피던 곳이었고 매번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서 연결 끊김을 겪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배터리도 90%였는데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 테니까 하고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길 건너쪽에서 어느 순간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의식하려던 찰나 갑자기 쥐인지 새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동물이 죽는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곤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그 타이밍에 다시 연결음이 나면서 펄디의 목소리도 돌아왔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벌써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또 의식했다고 하기엔 정말 이 일을 잊어버릴 쯤에 겪게 되니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가까이 겪어오면서
아저씨 외에 못 보던 인물이 생기니 다시 무서워졌지만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신청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채팅창에서는 그게 공황일 수도 있다고 하고, 뭐 혈압, 잠깐 의식이 끊긴 걸 수도 있다고 하고, 건강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걱정을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뭔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지면서 어떤 평소에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가위랑 상당히 비슷한데 보통 이제 누워 있을 때 오는데 그 사연자분께서는 야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 가위가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특이하기도 하고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아니 제가 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틀어드리려고 검색을 했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다시 만난 세계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아?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웅장하네요, 진짜. 어디서 들었냐고요?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강도 만난 썰. 펄디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수다를 떨다가 어머니가 일전에 강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펄떡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냉큼 사연을 올려봅니다. 때는 어머니 나이 24, 어머니는 충북 증평의 시골 마을에서 청주 시가지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8월의 늦여름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곳이 시가지로부터 좀 외져 있어 해가 지면 굉장히 길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드문드문 가로등 불빛이 늙은 별처럼 어스름하게 보일 정도로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어머니를 낯선 남성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성촌의 특성상 해가 지고 사람이 없는 길목에서 낯선 이와의 조우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테지요. 어머니는 위기를 직감하고 가방을 꼭 당겨 메고 속도를 올려 젠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남성도 함께 속도를 올려 어머니를 바짝 따라왔습니다. 마을 초입에서 20분을 걸어 논밭을 지나 한참을 들어가야 집이 나오는데 어머니는 힐을 신고 보폭을 크게 할 수 없는 핀 스커트를 입고 계신 상황에서 도저히 1km가 넘는 구간을 뛰어서 그 남성보다 빠르게 집에 도착할 자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부여잡고 심호흡을 한 뒤 다음 가로등까지 재빨리 걸어 들어가 빛이 머무는 곳에서 어머니는 등을 돌렸습니다. 혹시 마을 어디로 가세요? 길을 찾고 계신 거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멈칫하며 어둠 속에서 부스럭대다 재빠르게 어머니의 시야를 가리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대답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 있는 돈 다 내놔. 어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고 합니다. 칼날은 예리하게 어머니의 목에 닿아 있었고 그 남자도 호흡이 빠르고 미세하게 떨고 있는 느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있는 동네에 살고 있진 않아요. 지금 지갑에 버스 토큰 2장 뿐이고요.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힘드셔서 이런 결심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없는 형편이지만 집에 가면 수중에 돈을 좀 더 내어드릴게요. 어머니는 가빠진 호흡을 다듬으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년이 내가 그 말 어떻게 믿어? 남자는 동요했습니다. 제가 잠시 제 가방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내일 법원에 가져다 줄 서류와 손수건, 루즈, 버스 토큰이 전부예요. 어머니는 어깨에 걸린 가방을 슬그머니 내려
남성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남성은 어머니 얼굴에서 손을 풀어 가방을 받았고 어머니는 남성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남성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가방을 받고 뒤적였습니다. 집이 어딘데? 남성은 물었습니다. 저기 언덕계에 초록색 대문 집이에요. 15분 정도 걸어야 돼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이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어머니 허리춤에 칼끝을 대고 허튼 짓 할 생각 말라 겁박했다고 합니다. 적막한 시골 마을의 여름밤, 풀벌레 소리만 찌르르거리는 어둠 속에서 남성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돈이 필요하다. 너는 그래도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금방 나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는 오빠들과 남동생에게 짧게 일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장이 풀려 주저앉아 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목에는 살짝 상처가 나 피가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버린 외삼촌들은 방망이와 삽자루 등을 챙겨 그 남성을 쫓아가 정말 먼지가 나게 패줬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한동안 어머니의 퇴근길은 외삼촌들이 함께 하셨고 머지않아 직장 근처에 방을 얻어 자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회상해 봐도 참 침착하게 잘 대처했던 것 같고 그 남성이 쥐어 터져서 곤죽이 된 것에 미안한 마음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벌떡이 분들도 사람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칼든 강도. 저도 좀 아는데요. 참 머릿속에서 아무리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봐도 평소에 만약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자들은 가끔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칼이 눈앞에 들이대지는 순간 그런 것들은 전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이슨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얼굴에 한 방 처음 맞기 전까지는 실제로 칼을 보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기에 사연자분도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러나 미스테리 같은 장르를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피부로 체험해 보는 것을 원했기에 저는 가끔 혼자 야산에 올라가거나 흉가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공포 장르를 좋아한다 했지만 뭐 귀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귀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제대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군 입대 전 겨울에 저와 취향이 비슷한 친구와 단 둘이 새벽에 친구 차를 타고 인터넷을 뒤져 찾은 흉가로 갔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산으로 들어가고 으스스한 문 닫은 낚시용품점이나 마트도 보였습니다. 상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차로 20분을 더 들어가니 흉가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100평 정도 넓은 마당에 큰 시멘트 건물과 공사 자재들이 조금 남아있고 좌측에는 회색 시멘트 벽돌의 옛날 창고가 보였습니다. 창고에 깨진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망가진 가구들과 사무용품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린 아이들의 사진도 여러 장 뿌려져 있었습니다. 창고의 철문은 2개였는데 둘 다 자물쇠로 잠겨져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마당을 따라 앞으로 쭉 가니 큰 건물이 소문의 흉가였습니다. 건물은 빌라 느낌의 4층으로 마감이 안 된 시멘트 건물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모텔이나 여관으로 만들려다가
공사를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도 있었지만 물에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돌아다니는데 다른 곳도 많이 가봤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싸늘했고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랑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멀쩡한 가정용 소파나 탁자, 그런 텅 빈 시멘트 건물에 안 어울리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소주병과 과자 봉지도 보였고, 저는 이곳에 우리 말고도 누군가가 공포 체험을 하고 싶어 왔다 갔나 싶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가고 둘러봤지만 역시나 귀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친구와 아쉬운 마음으로 건물을 내려와서 마당으로 나왔는데 저와 제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올 때 봤던 창고의 철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철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 장롱 같은 큰 가구들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구들 너머 안쪽에서 계속 칙, 칙, 칙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안으로 좀 더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소리가 나는 모퉁이 안쪽을 슬쩍 보니 처음에 봤던 부서진 가구와 사무용품들, 그리고 한 40대,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체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창문에 고개만 살짝 올려 밖을 쳐다보고 있었고, 한 손에는 망치와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계속 켜고 있는 것입니다. 칙, 칙. 저희는 표정으로 대화하고 숨을 죽인 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창고를 나오자마자 숨도 안 쉬고 미친 듯이 뛰어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운 날씨가 추운 겨울 새벽이라 그랬을까요?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친구가 계속 시동을 걸어보는 와중에 저는 조마조마해하며 차 밖을 보는데 사람 하나가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왠지 저 사람한테 잡히면 최소 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어둡던 그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차에 시동이 걸리고 곧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고 저와 친구는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거고 사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왜 추운 한겨울날 나체로 창고 안에서 그러고 있었는지 그 뒤로 다시는 흉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야, 오늘은 정말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특집으로 제목이 정해졌네요, 이미. 무슨 일일까요? 왜 한 손엔 망치를 들고 있었고 라이터를 켜려고 했었을까요? 참, 망치를 왜 들고 있었을까요?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차일디시 감비노의 레드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펄떡이입니다. 사연을 말하기 앞서 이 이야기는 작년에 저의 자취방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로운 평일 아침, 마침 수업이 없던 저는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려면 공동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호출을 해야 하는데 인터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문 앞에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에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리를 죽이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습니다. 저에게 급한 볼일이 있다면 분명 연락을 할 테고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니 누군진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던 부모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쫄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문 앞에 사람은 문을 몇 번 더 두드렸지만 저는 무시해서 미안한 마음 반, 무서운 마음 반으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윽고 노크 소리도 조용해지자 이제 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삐링삐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어락 숫자를 누르는 소리와 비밀번호를 틀렸을 때 나오는 경보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의 뇌는 공포심으로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왜 누르지? 급한 볼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할 텐데 왜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지? 심지어 왜 틀리는 거지? 여러 가지 의문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눈앞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도어락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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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링, 삐링,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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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링, 삐링. 계속해서 울리는 경보음에 저는 극한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비밀번호를 틀린다는 것은 비밀번호도 모르고 내 번호도 모르는 누군가가 집주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히 숨을 곳을 찾았지만 좁은 원룸 안에서 숨을 곳이라곤 화장실 혹은 좁은 세탁실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숨어야 하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도어락의 삐삐삐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제가 결국 세탁실로 숨으려고 한 순간 삑삑삑삑 띠루리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을 때 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맞춘 거지? 고민할 새도 없이 저는 정체 모를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세탁실에 숨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공간에 몸을 구겨 넣은 저는 최대한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 2명의 목소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의 좁은 자취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집에 있는 문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문을, 그 다음엔 부엌의 중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세탁실 문을. 발소리가 세탁실 문까지 왔을 때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이 열리자 거기엔 놀란 얼굴을 한 아저씨 2분이 계셨습니다. 남색 조끼에 작업복을 입고 수맥봉같이 생긴 무언가를 손에 든 채로 깜짝 놀라네. 여기 소독해야 돼서 나가 있어야 돼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서야 저는 제가 아주 큰 오해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아 산발이 된 머리에다 잠옷 차림으로 훌쩍훌쩍 울면서 연신 아저씨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나오게 된 저는 공동 현관문에 붙어있는 종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소독이 있을 테니 비밀번호를 0000으로 바꾸라는 공지였습니다. 그 공지를 그제서야 보니 저야말로 아저씨들에게 공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에 머리를 산발로 한 채 울고 있는 여자라니. 다시 한번 아저씨들에게 놀라게 들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네요. 아니, 아니 규칙이 좀 이상하다. 아니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바꾸라는 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소독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 있을 때 한 집 한 집 없으면 다음에 있을 때 와서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이상한데요. 뭐 제가 모르는 뭐 규칙이 있나 봅니다. 뭐 자취방에는 그런 게 있나 보죠. 자, 이거 참 너무 무서우셨겠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그 아저씨들은 때려 맞췄대?
아니 그리고 몇 번 하고 틀리면은 갈 텐데 진짜 집요하게 어떻게 그걸 이악 물고 맞춰 가지고 소독을 하셨을까.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이 호시노겐의 코이라는 곡입니다. 호시노겐과 아라가키 유이의 주연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의 주제가 호시노겐이 부른 코이였습니다. 코이는 그 연인 할 때 그 연자를 이제 코이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뜻이지요. 아주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올렸던 할머니 댁 사연에 이어 이번에는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시절 겪으셨던 일을 아빠 시점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엄마에게 물어보니 돼지고기를 드시다가 목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지. 큰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셨는데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셔서 집안이 시끌벅적했어. 정신없는 와중에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모두 치른 후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일상적인 나날을 보내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웬 빗자루를 들고 오셨어. 난 아버지 갑자기 무슨 빗자루예요?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니 이 멀쩡한 걸 길에 버려놨길래 이걸로 마당 쓸면은 딱 좋겠다 싶어서 냉큼 가져왔지 뭐냐? 라고 하셨지. 나는 아 그래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그땐 학원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시골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수박 설이나 하고 놀다가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갔어.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침에 봤던 빗자루로 마당을 쓸으시는 거야. 난 밖으로 나가서 아니 아버지 왜 밤에 마당을 쓸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마당만 쓸으셨어. 나는 뭔가 무서워져서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갔지. 아버지는 그렇게 한참 마당을 쓸으시다가 굳은 표정으로 뭐지? 거참 이상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들어오셨어. 그 뒤엔 별다른 일은 없었고 또 평범한 하루가 계속됐지.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빗자루를 집 안으로 들고 와서 마치 사람 대하듯이 벽에 세워두곤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엄마한테 쟤 왜 저러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요리만 하고 계실 뿐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 그래서 동생한테 다가가서 야, 너 뭐하냐? 하고 말을 걸었는데 동생이 바람 빠진 듯한 소리를 내며 스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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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 난 소름이 끼쳐서 빗자루를 낚아챘는데 동생이 확 고개를 틀어 나를 째려보길래 짜증이 나서 그냥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마당 한켠에 던져버렸지. 그 다음날은 학교에 안 가는 날이었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어. 그런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얘 상철아 하며 나를 불러 세우는 거야. 난 어리둥절했어. 우리 동네는 좁은 시골 동네였고 아버지가 이장인지라 서로 속속들이 다 알고 지냈는데 그 아주머니는 무당이셨거든. 왜 그러냐고 여쭈어보니 나를 몇 초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대뜸 빨리 너네 집으로 가자 하며 내 손목을 끌으셨지. 우리 집에서 무당 아주머니랑 아버지랑 엄마랑 방에 들어가 무어라 얘기를 하셨어. 다음날 우리 집에선 굿이 열렸지.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탓에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 집에서 굿을 하고 있는데
무당 아주머니가 억울한 혼이라 일단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장남인 나를 세워두고 빙의를 시도했어. 그런데 한참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잠깐 쉴 때 난 마당 한켠으로 가서 오줌을 누고 있었어. 그때 작은 엄마가 갑자기 내 옆에 서서 남자가 오줌 싸는 자세를 하고는 바지를 주섬주섬 푸르는 신용을 하면서 허허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작은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작은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허허 내가 왜 이러지? 라는 말만 반복하셨어. 난 왜 작은 엄마가 큰아빠처럼 웃지? 싶어서 곧 다시 굿을 하니까 빨리 들어가요. 하고는 작은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 그때 무당 아주머니가 작은 엄마를 휙 쳐다보더니 큰아들이 아니라 이 몸이구먼 하면서 방울을 막 흔들고 공중공중 뛰는데 갑자기 작은 엄마가 바닥에 풀썩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나 너무 억울해 아이고 하면서 우시는 거야. 아니 그땐 무섭기보다는 너무 슬퍼서 온 가족이 엉엉 울면서 지켜봤어.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작은 엄마가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더니 상철아, 상철아, 내가 너는 꼭 잘 살게 해줄게. 너만큼은 내가 지켜준다. 라고 하시며 나를 안으시고는 굿이 끝났어. 나중에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그때 무당 아주머니가 그대 큰아들한테 웬 남자 홀령이 엎혀 있는데 조상신이라기에는 한이 많았다. 혹시나 해코지하려는 악귀가 아닌가 싶어 집에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 큰아들이 집에 있을 땐 그 빗자루에 들어가 있고 큰아들이 나갈 땐 등에 엎여 있다라고 했었대. 큰아버지는 결혼을 안 하셔서 바로 밑에 동생인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 자연스럽게 장남인 나를 친자식처럼 이뻐하셨지. 그래서 큰아버지가 계속 나랑 있으셨던 거구나 싶었어. 아버지가 빗자루를 가져오신 뒤 나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굿할 때 빙의가 안 됐던 건 내가 기가 세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지. 지금까지 아빠가 고등학생 때 겪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뒤 아빠는 옆 동네에 소문난 미녀와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되시며 결혼 생활 25년 차가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출근할 때면 엄마랑 뽀뽀하는 행복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 큰할아버지께서 조상신이 되어 아빠를 잘 보살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곡은 펄님과 침착맨이 불러 저의 최애 노래가 된 베게리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로 부탁드립니다. 야, 이것도 참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침펄의 디바이신 박예린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사연 2개 더 읽어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부터 보시죠. 제가 고2 때 시청에서 학생들을 베트남 사파로 보내 관광시켜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고딩 친구들과 이 활동을 신청해서 사파에 가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사파를 떠나 하노이에 있는 공항으로 향하려고 단체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파는 너무 고지대라 내려오는 길이 낙후되어 있고 특히 절벽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로 내려오는 길도 아래 위가 전부 절벽이더군요. 베트남 시간으로 밤 8시에 출발해서 새벽 1시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버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뜩이나 위아래가 절벽이어서 길이 매우 좁은데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승용차 옆에는 절벽에 걸터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가이드분이 버스에서 내려 그 승용차로 가려던 찰나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승용차 안에는 차키가 꽂혀 있어 가이드분이 차를 절벽 끝에 걸칠랑 말랑 주차를 해놓고 다시 버스에 오르면서 말하더군요. 원래 여기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긴 해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기사님, 다시 가시죠. 가이드가 말하는 소리에 자고 있던 제 옆자리 친구가 묻더군요. 야, 뭔 일이냐? 아니, 절벽에서 어떤 베트남 여자가 떨어졌어. 친구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그 상황을 직접 본 저는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몇십 분이 지나고 친구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저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충격이 가시질 않아 잠을 자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더 지난 후 퍼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안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달리는 버스 밖에서. 그것도 뒤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저는 버스 맨 뒷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뒷창문으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다. 고개를 마저 돌리고 밖을 보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도로 위에 있더군요. 사람인지 뭔지 구분도 안 가더라고요. 그것은 점점 멀어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듣거나 자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버스를 세울까도 고민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내 두려움은 죄책감으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렇게 불쾌한 기분을 뒤로한 채 공항에 도착해 정신없이 표를 끊고 돌아다니다 보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에서 못 잤던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악몽을 꾸었어요. 꿈에서는 아까와 같은 절벽에 나 있는 길을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지 몸이 축 처져 있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버스 위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알이 터진 기괴한 모습의 여자가 버스 천장을 찢고 들어오더니 버스가 절벽으로 떼굴떼굴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축 처져 있는 상태로 팔만 휘적거렸죠. 개연성도 없고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띵! 꿈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비행기 안내 방송이 들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방금 우리 비행기가 조류 충돌로 인해 약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비행기는 4시간 30분 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자고 있느라 쿵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버스에서 푹 잤기 때문에 깨어있던 제 친구는 묵직한 게 비행기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비몽사몽한 상태라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새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버스 뒤에 떨어져 꿈틀거리던 것은 사람이었으며 비행기에서 꾼 꿈은 예지몽이었던 것일까요? 예지몽이었다면 왜 비행기는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걸까요?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을 이런 소름 끼치는 일로 장식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저는 고3이 되어 공부하다 말고 쭈펄님께 보낼 글을 쓰고 있네요. 수능이 4개월도 안 남았다는 사실이 더더욱 무섭네요. 무서웠나요? 닭살이 한 톨이라도 더 드셨다면 성공이네요. 이히히?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참 베트남에서 있었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길에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참 그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잘 좀 무섭네요. 흠흠. 그 사람이 자주 죽는 뭐 그런 동네인가 보죠? 참.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무더운 여름을 펄이 빛나는 밤에를 청취하며 버티고 있는 한 명의 펄떡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쯤인 일입니다. 저는 다니고 있던 학교로부터 5분도 채 안 떨어진 바로 앞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요즘처럼 햇볕이 뜨겁고 무더운 여름날, 여느 때와 같이 학교 후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인지, 공이 낡아서인지, 축구가 막 재밌어지려는 무렵 공이 펑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집이 제일 가까웠던 저는 자진해서 공을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고 도착해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데 이런, 하필이면 아파트 최고층인 14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3층에 살고 있던 저는 계단으로 뛰어갔다 오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에 계단으로 몸을 돌려 2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2층에 오르고 3층으로 마저 향하려는 그때, 끼익, 탁,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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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누군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고요했던 아파트를 오로지 제 거친 숨소리와 우당탕 발 구르는 소리만이 깨우고 있었는데, 그 선명한 구두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리며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생겨 계단 사이의 좁은 틈으로 1층 현관 쪽을 바라보았고, 틈이 좁아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새빨간 구두를 신고 하얗다 못해 창백한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몇 층 사람이지? 하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고 층을 올라왔습니다. 층과 층 사이 계단이 꺾여져 있어 다행히 마주치진 않았지만, 마치 짝사랑하던 여자아이를 몰래 훔쳐보다 눈이라도 마주칠 뻔한 것 마냥 화들짝 놀라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아, 2층에 사시는 분인가 보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건물이 왕왕 있었고 저희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그것도 구두를 신고 계단을 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2층에 사는 주민일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3층에 올라서 집 문 앞에 섰지만 멈춰서 구두 소리에 누군가가 2층 어느 호수에 들어가는지 귀를 쫑긋 세우며 기울였습니다. 올라오던 또각또각 소리가 2층에서 멈추고 문을 열려는 듯 잠시 아무런 소리 없이 3초, 아니 5초, 그 정도쯤 짧은 정적이 흐르던 때 갑자기 또각또각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조금 더 빨라진 듯한 속도로 계단을 마저 올라왔습니다. 얼굴도 못 봤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저 무언가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지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기엔 계단을 이미 반쯤 오른 누군가와 마주칠 것만 같았고, 저도 모르게 튕겨져 나가듯 계단으로 몸을 던져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분이신가? 그러면 옆집 아주머니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조금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옆집 아주머니네 손님분이신가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또각또각 소리는 4층으로 이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도망치듯 한 층 더 올라 5층으로 향했고, 그렇게 4층에서 5층, 5층에서 6층, 한 층 간격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당시에 저는 이 날씨에 구두를 신고 굳이 계단을 올라오는 누군가가 너무도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으나 7층, 8층까지 마치 저를 쫓아오듯 올라오는 저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어느덧 공포스러웠습니다. 간격을 확 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떨어진 체력과 두려움에 말을 듣지 않는 몸 상태로 한층 정도의 아슬아슬한 간격을 유지하며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고, 그렇게 10층 정도 올랐을 때 여전히 따라 올라오는 구두 소리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누군가는 분명히 나를 쫓아올라오고 있다.
라는 걸 말이죠. 기묘한 레이스가 섬뜩한 추격전으로 장르가 바뀌고 이제 꼭대기층도 머지않아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자주 배웠던 이웃 아주머니들이나 경비 아저씨는 왜 또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지 괜시리 원망스럽게까지 하던 때 한 가지 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도망치는 것. 지치고 무거워진 몸을 쥐어짜내 꼭대기층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까 1층에서 14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걸 봤었고 도중에 누가 사용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14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4층에 서 있었고 서둘러 탑승하여 재빨리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저의 막판 스퍼트로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던 구두 소리가 11층쯤에서 무서운 속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좁은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숨막히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몸이 굳었고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문이 빨리 닫히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균, 탁, 승, 턱 밑까지 쫓아왔던 또각 소리가 14층을 거의 다 올라왔을 때 다행히도 문이 닫히고 1층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만일 제가 고개를 내밀고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면 그 소리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게는 그럴 용기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1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도하며 주저앉아 숨을 돌리는데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끝난 줄만 알았던 그 구두 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뛰어 내려오는 건지 내 발로 기어 내려오는 건지 기괴한 속도의 소리를 내며 쫓아왔습니다. 만약 1층에 도착하기 전 중간에 문이 열린다면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공포가 저를 옥죄어왔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두 손을 모아 평소에 믿지도 않았던 종교의 온갖 신들께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엘리베이터는 일정한 가속을 얻은 뒤 빠른 속도로 1층을 향해 내려갔고 잡힐 것만 같이 가까이 들려오던 끔찍한 구두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면 뛰어나가는 거야. 뭐가 있던 간에 밀쳐내고 뛰어나가는 거야. 현관 밖으로 나가는 거야. 탈출의 마지막 단계를 되뇌이면서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느덧 3층을 지나 1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호흡을 다잡았습니다. 띵! 정막을 깨는 엘리베이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온몸이 굳어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층이 따로 없던 저희 아파트는 3층을 지나면 오로지 1층밖에 서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앞에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2층, 고요하고 적막한 2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10년간 가까이 살면서 처음 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라보는 2층의 풍경은 여느 층과 다를 게 없었지만 그 평범한 2층의 모습이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잡고 있던 정신이 나갈 것만 같이 어지러워졌고 굳어버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인지 환청인지 저 위에서 또다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잠식되어 가던 그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절을 하고 맙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시며 젖은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고 계셨고 제가 있는 곳은 동네의 가정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 쓰러져 있던 저를 이웃 아주머니께서 발견하셨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더위를 먹은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더위를 먹었든 열사병에 걸렸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겪었던 그 환청과 환각이 제 착각이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 무더운 여름날 있었던 제가 겪었던 공포 사연입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막상 겪어보니 귀신이 나오지도 일이 크게 벌어지지도 않은 것 같아 좀 민망하네요.
귀신이 나오지 않아서 무서운 겁니다. 파묘 못 보셨어요? 아이, 사무라이 나오고 하나도 안 무섭잖아. 아무튼 겁나 무서운 사연이었고요. 신청곡은 아이유님의 분홍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2시간 동안 무서운 공포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공포 사연 올려주신 저희 대인국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카페에서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사연 외에도 이불킥 사연, 망한 사랑 사연, 그리고 살면서 내가 만나본 괴인 사연, 이런 사연들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아까 전에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그 오케스트라가 편곡한 버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좋은 음악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그거를 띄워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님의 밤양갱을 디즈니 느낌으로 편곡한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더라고요. 요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